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바르TV 권영덕 박사입니다. 다바르는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에 보도된 걸 보니까 동학개미들이 바이오 분야에서 사는 건 좋은데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이 사상 최대를 찍었다고 합니다. 금년 1월 2일 날 신용융자는 9조 2072억 정도였는데 3월 25일 날 6조 4075억으로 뚝 떨어졌습니다만은 7월 16일 현재 13조 5170억 원으로서 불과 석 달 사이에 110%나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냐면요, 많은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이유가 부동산은 마중돈이 적어서 할 수가 없고, 이 주식 분야는 적은 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한때 주식이 떨어졌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우리나라 그 주식의 하락을 바쳤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동학개미 군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내어서 이렇게 증시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증시의 부채의 증가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죠. 3월 말에 6조 원 대했는데 이게 5월 중순에 10조 원을 돌파하고, 그리고 6월 달에 12조 원, 7월 초에는 13조 원으로 증가한 겁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7조 원을 웃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 잔액도 굉장히 늘고 있는데 이것도 4월에 15조 원 선을 넘었는데요. 지난달 16일 기준으로 17조 5192억 원이었다. 석 달 새 2조 원 넘게 불어났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불어나느냐? 주가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개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시장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 많은 그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공매도가 현재 금지된 상황이어서 그 주가 상승에 대한 개인 투자자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주식 투자는요, 자기 돈으로 하든 빚을 내서 하든 이거 양날의 검입니다. 뭐냐면 계속 그 주가가 올라주면 이익이 생기지만은 주가가 하락하면은 손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한 분들이야 자기 돈을 손해 보면 그만인데, 빚을 내서 투자한 분들은 큰 손실 플러스 그 부채를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증권회사란 것은 만약에 이 부채를 갚지 않으면요, 반대매매를 한다고 하죠. 그게 뭐냐면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대출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이 떨어진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판다고 해도 대출을 다 갚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또 원금 모두 날리고 부채를 또 짊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주식시장에서는 해마다 또 주기적으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했다가 실패해서 폐인이 되거나 목숨을 끊었다는 그러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은데, 최근에는 뭐 기사화될 정도의 그 가치도 없다고 합니다. 가치라기보다 주목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기사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린다고 해요. 뭐냐면 앞으로 오를 것이다, 오르지 않을 것이다, 답답할 것이다. 이거는요, 판박이 그 분석입니다. 항상 제 친구도 그 여의도 증권가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저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이거 그 사기야, 사기. 왜 사기냐, 그러니까. 거짓말 해서 사기가 아니고, 증권사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대요. 오를 것이다, 앞으로 답답할 것이다, 이겁니다. 주가가 많이 상승한 상황에서도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도 있고, 딱 두 가지밖에 없답니다. 주식이 크게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랍니다. 지금 이제 저점을 찍고 고공 날개를 펼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좀 더 답답할 것이다. 주식시장에서는 분석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개인들이 잘 판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매일경제에 보니까 빚더미 한국이란 기사가 나왔네요. 총부채가 GDP의 3.3배로 껑충 뛰었답니다. 세계 평균보다도 훨씬 높아졌네요. 2019년도까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부채 비율이 세계 평균보다 낮았는데 금년 1분기 들어서 세계 평균보다 높아졌고, 특히 중요한 여러 나라 중에서 우리가 5번째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기업의 부채가 늘어났다고 하네요. 이게 개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사실 잘 모르지만은 이건 개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주시하셨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타워가 사라진 부동산 정책, 땜질 처방에 시장만 불안하다, 이런 기사가 중앙일보에 실렸네요. 예를 들어서 14일 날 홍남기 그 부총리가 그린벨트 해제 검토한다. 또 15일 오전에는 국토교통부 1차관이 검토 안 한다, 신중해야 된다, 하루 만에. 또 그날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는 범정부적으로 논의한다. 또 그날 오후에 교통부 차관 박선호는 실무기획단에서 활용 가능성을 논의한다. 또 15일 날 오후에 서울시 대변인 황인식은 해제 없이 온전히 그린벨트는 보존해야 된다. 또 이틀 뒤인 17일 오전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미 당정간 해제 논의를 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오전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린벨트 풀면 안 된다. 또 19일 오전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리가 안 됐어, 신중히 검토해야 돼.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오후에 그린벨트 주택 공급은 득보다 실이 많다. 이렇게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하루가 다르게, 하루에서도 오전과 오후가 다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장은 늘뛰기를 하고 수요자들이나 투자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또 추 장관이 이런 얘기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요. 법무부 일이나 잘해. 그리고 진중권 교수는 그토록 고귀한 의견을 국무회의에서 하지 왜 밖에서 혼자서 하느냐. 국무회의에서 당당하게 했더라면 박수치는 사람이 참 많았을 텐데 왜 자기 일은 안 하고 자기 일은 최강욱한테 맡겨놓고 패북질이나 하면서 국토부 일에 훈수 두느냐, 이렇게 합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 공급은 득보다 실이 큰데 해제보다는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실제로 서울 시내 도심에 가보면요, 그냥 방치된 폐가 주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방치된 폐가를 개발을 하고 거기에 고층은 아니더라도 중층 주택 정도는 충분히 지을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심의 접근성이라든가 생활상 이동의 불편도 적은 지역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이러한 곳을 잘 찾아서 하나하나 개발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그리고 주택 보급률이 100%가 사실은 넘습니다. 서울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은 서울도 매번 오르는 게 아니고 박근혜 정부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도 사실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살려야 된다고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쓸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붐이 일고 또 수요자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주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시장은 늘 주기별로 움직이는데 이유는 모릅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정부는 부동산 상승기에 이제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또 여러 가지 복지 정책, 돈을 풀고 지방을 활성화한다고 여러 가지 토지 보상금이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 돈이 결국은 서울로 다시 리턴하는 겁니다. 이러한 돈을 풀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풍차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박원순 서울시장도 여기 강남 터미널 인근 강남 상구와 저기 강동구까지 그린벨트가 아니고 주택 재개발을 동시에 풀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전세값이 폭등되기 시작했고 또 주택값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정부의 그린벨트 관련 또 주택 정책 이렇게 혼선을 빚은 적은 없었다고 하네요. 바람이 부는데 그 풍차의 날개를 붙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 바람이 잦아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곧 옵니다. 저는 이미 왔다고 보는데요. 신문에 보니까 20년 전보다도 못한 역량이다, 정부가.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과 조세 정책이 결국은 국민들과 싸움만 하는 것이죠. 여론만 악화될 대로 악화되고. 또 주택이 없는 사람은 대출을 줘버리니까 내 집 마련 더 어려워진다. 또 정부 정책이 전 월세 가격만 올렸다고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게 부동산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주식 그 투자 양도세도 발표했다가 대통령 지시로 또 연기 또는 이게 백지가 됐죠. 왜냐하면 동학개미들의 반발, 그 반발을 우려해서 뭐 이렇게 취소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대학교 교수들도 대책을 신중하게 해서 정말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서 시장이 불안해지고 투자자들이 혼란해지는 이러한 상황은 막아야 된다 얘기하네요. 그리고 당정 간에도 계속 회의를 해서 올바른 정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경험상 느끼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 이 서울의 주택난 해소와 또 여러 가지 개발을 위해서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이때는 전문가들을 저 산속에 감금하다시피 해놓고 수능 출제위원들을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감금하다시피 그렇게 해놓고 이 정책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비밀 보안이 잘 유지되었다는 얘기죠. 여권의 대선 주자들도 그린벨트를 풀면 안 된다고 했네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린벨트를 풀면 로또 분양 광풍이 불어. 또 한 번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원상 회복이 어렵다. 그래서 절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 절대는 아닙니다만은 그린벨트를 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요 정부 당국자들, 책임자들이 말이 계속 엇갈리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혼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진을 보시면요, 뭐 이 국민들, 이 소유주들, 투자자들이 나와서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시민 500명이 조세저항 대국민 집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을 규탄했다고 하네요. 사실은 이 양도세나 보유세를 올리면요, 상속세를 거의 제로화해야 됩니다. 몇십 년, 뭐 예를 들어 50년, 60년 가지고 있다가 소유주가 죽고 배우자한테 상속하거나 또 자식들에게 상속할 때는 상속세를 거의 제로화 시켜야 됩니다. 서로 이게 이빨이 안 맞으면 안 돼요. 가지고 있을 때 세금 다 뺏어가고 또 죽어가지고 줄 때도 또 상속세 50% 걷어가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구간별 그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서울의 아파트는 물가 상승률만 적용해도 현재 그 상한선은 의미가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보다도 자본주의가 많이 발달한 서구 선진국 여러 나라 중에서도 부부간 상속세라든가 이 상속세는 거의 제로화에 가깝도록 이렇게 적용하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집 가져서도 걱정, 죽은 다음에는 그 집을 가져갈 사람도 걱정, 이렇게 걱정만 늘어놓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절세 상담하러 왔다가 이혼 상담하고 가는 가족들이 늘어난답니다. 60대 부부가 10억짜리 아파트를 팔면은 양도세를 6억을 내는데 이혼하면 3,115만 원 내야 됩니다. 또 육아를 위해서 부모와 사는 맞벌이 우리 젊은 정말 엄마 아빠들도 2주택 보유세 급중에 결국은 분가하게 되고요. 또 각기 집을 가진 2주택 신혼부부도 세금 혜택을 노려서 혼인신고를 늦출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낼 바에 이혼해서 노후자금 마련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결혼할 때 그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검은머리 팥불이 되도록 둘이서 손잡고 죽을 때까지 잘 산다는 것은 이 세금 때문에 불가능할지도 모를, 이 세금으로 인해서 옛날 얘기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중국의 주식을 직구로 구입한다는 그런 열풍이 불고 있는데 최근 한 달 순매수가 1년 전에 4.8배라고 합니다. 이 동아일보에 이 기사가 났는데 여러분도 이 그림 뉴스를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희망을 주는 사실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북경 하계올림픽 때 2008년도 8월입니까? 8월 8일입니까? 그 전에 말입니다. 중국이 올림픽 끝나고 나면은 엄청나게 경제가 성장하고 주가가 폭등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많은 그 투자 전문가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북경 여행도 하고 여기가 바로 기회의 땅이요 희망의 땅이라고 정말 이렇게 부풀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압니다. 제가 성령 3자만 되면 누구라고 금방 아는 그 MSS의 모 회장께서는 정말 밑에 직원들도 많이 데리고 북경에 가서 이것이 기회요. 여기가 바로 정말 희망의 땅이라고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경 올림픽이 끝나고 중국은 주식시장은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 희망적인 말을 듣고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 전부 다 날리고 돌아섰습니다. 빚을 냈던 사람들은 빚을 살아가면서 다 꼬박꼬박 갚아야 되는 그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 회장께서는 나중에 다시는 주가 예측 안 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다시 예측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특정 개인의 어떤 의견을 따라가지고 경제를 전망하는 거,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천하가 수탈할 때 많은 장수들이 나와서 천하를 안정시키고 황제를 모시고 태평 천국을 이루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장수의 말을 듣고 평생 따라다니다가 죽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에 천자에 오른 사람은 단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빼놓고는 어느 누구도 그 승리의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항우가 오강에서 그 우민과 함께 적통원을 타고 빠져 죽은 다음에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어떤 문인이 소식입니까? 그 오강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강동에 가면은, 너의 고향 강동에 가면은 아주 유능한 자제들이, 혈기방장한 자제들이 많은데 다시 권토중래하면 될 것이지 왜 여기서 빠져 죽을까 하고 이제 그 의문을 던진 그런 시가 있죠. 역발산 기계해로 시작되는 그 시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요, 한번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들어갔다가 잃어버리면 그 사람한테 단돈 1원도 손해받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정말 위로 한마디 해줄 수가 없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오로지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잘 판단하시고 정말 어렵게 번 돈 좋게 잘 불려서 개인과 가정이 번성하고 평화롭게 살면서 그리고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이렇게 순방향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국민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